경찰서 형광등 불빛이 제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투자계약서 한 장, 그게 전부였죠. 62세에 처음 써본 피해 신고서에 떨리는 손으로 적은 금액은 정확히 1억 원. 제 평생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어요. 그분은 남편 병원비 마련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넣으셨대요. 저보다 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날 알았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저는 달랐어요.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이자를 보며 친구들에게 여기 진짜 괜찮더라, 믿을 만하다고 자랑하고 다녔죠. 그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웃으며 저에게 건넨 명함은 아직도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나온 후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이구나.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노후지만 이 돈으로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노후 자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저에게 그건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옥의 시작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경험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한 날 30년 근무했던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제 손에 든 퇴직금 통장엔 1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자식들 키우고 생활하는 게 어려워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퇴직금이 제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돈 관리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 평일 낮에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어색한 줄 몰랐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낯설었는데 이젠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모든 게 혼자였어요. 아들 민수는 3년 전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은 애긴 한데 저한테는 좀 서먹해요. 명절에 한번 얼굴 보면 다행이죠. 지난 추석엔 민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죄송한데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한다고 답장했지만 속으론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면 남이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얼마 전 연락 온 집주인에게 보증금 5천만 원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1억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은행 이자는 연 2.5% 한 달에 고작 20만 원 정도였어요. 국민연금도 아직 받을 시기도 아니고 몇 년 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47만 원 정도, 지금 생활비로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에 식비, 병원비까지 계산하니 한 달에 최소 80만 원은 필요했어요. 저녁에 친구 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동창회에 나오라고 모처럼 다들 모인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바쁘다고 말하고 나가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집에만 있기도 답답해서 나가겠다고 했죠. 다음 날 한정식집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날따라 대화 주제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전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주로 돈 이야기더군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고 은행에만 놔두면 손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미경이가 맞장구를 쳤죠. 자기도 그래서 요즘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재테크라는 말이 낯설었거든요. 평생 월급 받아서 저축만 했지 투자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재테크, 은퇴 후 재테크, 시니어 투자, 이런 검색어를 치니 수많은 영상이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했죠.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라고 은행 이자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상은 경고했어요. 투자 사기를 조심하라고, 특히 시니어를 타깃으로 한 사기가 기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순자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정보를 하나 들었다며 의약품 도매업 투자라고 했어요.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다고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죠. 하지만 순자는 제 오랜 친구였고 이상한 걸 권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억 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병원비는 앞으로 더 들 텐데. 요양원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혼자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문득 순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대,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꺼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설명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왠지 단정하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꿀 하루가 될 줄은요. 연회장 입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냐며 명단을 확인해서 안내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친절함이 왠지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같은 노인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명찰까지 직접 달아주더군요. 제 이름이 적힌 하얀 명찰에 윤상의 귀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빈이라니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죠.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저희 또래였어요. 60대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좌석마다 고급스러운 프레젠테이션 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메디파몰딩스 의약품 도매 투자 설명회라고 적혀 있더군요. 순자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사람이 정말 많다고, 다들 투자하려고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쪽 무대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연단 옆에는 커다란 축하 화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환에 적힌 이름들을 보는데 식약처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같은 이름들이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축하 화환을 보낼 정도면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어두워지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네이비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들으면 저절로 믿음이 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자신을 메디팜 홀딩스 대표이사 박준혁이라고 소개하며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의약품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12.3%,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수요 급증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불황에도 의약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한 의료 서비스와 약품의 수요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의약품 도매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당뇨약을 매일 먹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스크린이 바뀌며 회사 건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5층 건물의 깨끗한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물류창고까지 전부 보여줬어요. 박준혁이 말했죠. 전국 2,000개 약국과 계약을 맺고 있고 월 거래액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매출이 우상향으로 쭉쭉 올라가더군요. 와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어요. 무대 옆 조명이 비추는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대학교 교수로 소개됐어요. 경제학 박사라고 했죠. 안경을 쓴 그 교수는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디팜 홀딩스의 사업 모델을 분석해 본 결과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의약품 유통업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은 전형적인 안정형 블루오션 산업이라는 평가였죠. 그 말을 듣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따라 끄덕였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보증하는데 틀림없겠지 싶었어요. 순자도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고 교수님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 믿을 수 있는 곳 같다고 했어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박준혁이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하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투자금은 얼마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 이자가 연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위해 은행보다 더 드리는 것뿐이라고 했죠.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회사는 그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며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논리가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주느니 우리한테 주는 게 낫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스크린에 수익률표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금액 3천만 원에 월 수익 150만 원, 투자 금액 5천만 원에 월 수익 250만 원, 투자 금액 1억 원에 월 수익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이 1억 원이라는 숫자에 꽂혔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니 1년이면 6천만 원. 원금 회수도 5개월이면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제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미소를 띤 얼굴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의구심이 든다면 언제든 사무실로 방문해 달라고 했어요. 물류창고 시설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 또한 변호사 검토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 당당함이 제 마지막 의심마저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떳떳한데 사기일 리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원금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박준혁이 대답했죠.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5개월 차부터는 언제든 원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수익이 중단되지만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물었어요. 혹시 손해볼 가능성은 없냐고요. 그때 교수님이 대신 나서서 답했습니다. 의약품은 대표적인 필수제라고 했어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인구가 노령화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에게 의약품이 필수제가 되어 절대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년간 연구한 결과 의약품 유통업은 가장 안정적인 사업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죠. 설명회가 끝나고 옆 홀로 이동했습니다. 다과회가 준비돼 있었어요. 샌드위치, 케이크, 커피, 주스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죠.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투자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대답했죠.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어요. 다만 참고로 이번 모집은 이번 달까지만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모집부터는 최소 투자 금액이 2억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순자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자기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억 원, 전 재산인데 이걸 넣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투자 안내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샘플 회사 속에서 투자 안내문 전부 그럴듯했어요. 심지어 금융감독원 인증마크까지 있더군요. 핸드폰으로 메디팜 홀딩스를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었고 블로그 리뷰도 있었어요. 투자하고 수익 잘 받고 있다는 후기 믿을 만한 회사라는 평가가 가득했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은행 이자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이번 기회를 잘 잡으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메디팜 홀딩스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A동 5층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고 벽엔 각종 인증서가 걸려 있었죠. 현관 옆엔 이름표가 붙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중엔 낯익은 이름들도 보였죠. 유명한 기업인, 정부 관계자 심지어 장관들 이름까지. 여기가 사기 회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투자 상담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윤상희인데요. 설명회 듣고 왔어요. 아, 어머님 기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거기엔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차까지 준비돼 있더군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뒀다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었습니다. 담당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민지라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 말투도 공손했죠. 어머님 투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지.
사실 이게 제 전 재산이라고요. 직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도 투자하고 계신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 한마디가 제 불안을 한순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자기 부모님까지 투자했다는데 나쁠 리가 없겠죠. 서류를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어요. 지난달 수익 보고서라고 했어요. 투자자분들께 매달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더군요. 엑셀표에는 투자자 이름과 투자 금액, 그리고 지급된 이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다는 증거였죠. 제 손이 자연스럽게 계약서 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월 수익률은 5%라고 했습니다. 5개월 후부터는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죠. 모든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투자 금액을 물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억 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직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님 신중하게 결정한 거냐고. 1억 원은 큰 돈이니 정말 괜찮은 거냐고 되물었어요. 그 배려 깊은 태도가 저를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서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직원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제 마지막 불안마저 사라졌습니다. 은행 이체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1억 원. 제 통장에서 사라진 1억 원이 분명히 2배, 3배로 돌아올 거야 라며 스스로를 되뇌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투자를 하나 했다고. 의약품 회사인데 괜찮은 곳이라고 말했죠. 민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슨 투자냐고, 어디에 얼마나 넣었냐고 캐물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확실한 곳이니까 걱정 말라고만 했죠. 민수가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으니 제발 조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알았다고 대답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4월 25일 투자일로부터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확인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입금 메디팜홀딩스 500만 원, 정확히 5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실로 달려나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그저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30년 직장 생활 동안 월급 말고는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이 통장에 꽂힌 적은 없었으니까요. 손이 떨려 간신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왔다고. 정말 들어왔다고. 500만 원이 정말로 들어왔다고 외쳤어요. 순자도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확인했는데 25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왔다고. 대박이라고.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다고 했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시간에 할인하는 것들만 골라 샀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싱싱한 제철 과일, 좋은 부위고기, 새 양말까지 주저없이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 순간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삼겹살을 구워 소주 한 잔을 따랐죠. 혼자 건배하며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상희야. 다음 날 아침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먼저 물었더군요. 메디팜 투자가 어떠냐고 자기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라고요. 순자가 바로 답장을 보냈죠. 자기는 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다고 이자가 정확하게 들어온다고요. 미경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 안전하냐고 남편 퇴직금이 좀 있는데 고민된다고 했어요. 순자가 확신에 찬 답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도 보증한 회사라고 자기는 믿는다고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도 투자 중인데 어제 이자 받았다고 정말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죠. 그 이후로 친구들 중 5명이 추가로 투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각자 수천만 원씩 넣었다고 했죠. 우리끼리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자 동창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어요. 노후가 이렇게 밝아질 줄 몰랐다며 서로를 축하했죠. 5월 25일 두 번째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역시 정확히 500만 원이었어요. 이번에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담당자분께 감사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받았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답장도 정중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한다며 항상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곳이라니 정말 잘 선택했어.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갈비찜, 전복죽, 제철 과일까지. 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죠. 오늘 무슨 날이냐고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놓았냐고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그렇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투자가 잘 되고 있냐고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매달 이자도 정확하게 나온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다행이라며 그래도 계속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요. 6월 25일 세 번째 이자 500만 원이 들어왔고 7월 25일에도 네 번째 이자 500만 원이 정확하게 입금됐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 회사는 진짜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선택했구나. 통장 잔고는 계속 불어났죠. 제 손으로 번 2천만 원이 통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후에는 6천만 원이 모이겠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저는 으쓱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요. 다들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진짜 운이 좋은 거라고.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오기 힘들다고들 했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을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투자 수익이 있으니 괜찮았어요. 1인당 5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먹으며 행복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흐뭇해하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8월 2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자 입금일이었거든요. 지난 4개월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던 그 날짜였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드는 손이 평소보다 설렜어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내렸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혹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가 싶었죠. 은행 시스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오늘 이럴까?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입금 소식은 없었어요. 저는 담당 직원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연결됐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마저 들었죠.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 좀 해줄 수 있냐고요.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시스템 점검.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왜 하필 입금일에 점검을 하는 건지 미리 공지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죠.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빠르면 내일이고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처리된다는 답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꼭 입금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4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라질 리 없지 않을까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도 이자가 안 들어왔냐고 물었죠. 순자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입금이 안 됐다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했답니다. 나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순자가 애써 밝게 말했어요. 에이, 괜찮을 거야. 그동안 잘 줬는데. 며칠 늦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지만 여전히 입금 소식은 없었어요. 담당자분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음만 길게 울렸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있던 담당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입금이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꼭 연락을 달라고 적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저녁이 되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판교 사무실로 직접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고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5층으로 올라가 유리문을 밀어보았는데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문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시 휴무 안내라고 적혀 있더군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해를 부탁한다는 문구까지 정중하게 적혀 있었죠.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일이나 문을 닫는다니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건물 1층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죠. 5층 메디팜 홀딩스 아시냐고 직원들이 언제 나갔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메디팜이요? 아, 거기 며칠 전에 짐을 다 빼더라고요. 이사 가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짐을 뺐다고요? 이사를 갔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앉았어요. 인터넷을 켰습니다. 메디팜 홀딩스 사기, 투자 사기, 의약품 도매 사기, 그런 검색어들을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하나씩 입력해 봤어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의약품 관련 투자, 사기주의보 금융감독원 경고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메디팜 홀딩스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높은 수익률로 초기 약속 이자를 정확히 지급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잠적.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회사가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순자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알았다고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들 난리라고 하더군요. 단톡방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동창회 단톡방을 열었어요. 메시지가 50개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물었더군요. 여러분 입금 안 된 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미경이가 답했습니다. 자기도 안 들어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혜숙이는 지금 사무실에 갔는데 텅 비었다며 이거 사기가 맞다고 적었어요. 정희가 울먹이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어떡하냐고 자기는 5천만 원을 넣었다고요. 복순이는 7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퇴직금까지 전부 넣었다고 하더군요.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한 겁니다. 7명 전부 투자했었거든요. 합치면 3억 원이 훌쩍 넘었죠. 그 돈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가져간 거죠. 박준혁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 돈을 전부 들고 도망친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전 재산 1억 원, 4개월간 받았던 이자 2천만 원, 그걸 빼면 8천만 원을 잃은 건가? 아니지, 이자도 원래는 제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수법. 그렇다면 저는 1억 원을 고스란히 다 잃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미 긴 줄을 서 있었거든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다들 얼굴이 초췌했어요. 한 할머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경찰관 앞에 앉아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피해 금액란에 적어야 했습니다. 1억 원. 그 숫자를 쓰는 손이 떨렸어요.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죠. 이 사건 피해자가 벌써 800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3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300억 원 그렇다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했어요. 이런 조직은 이미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범인을 잡는다 해도 돈을 회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뭐라도 해달라고요. 경찰관의 표정에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니.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62세에 전 재산을 잃은 제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경찰서를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어. 그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됐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요? 어떻게 아들에게 엄마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제 인생도 저렇게 저물어가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황혼이구나 싶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내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한 건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고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혹시 아프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픈 건 아니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투자 있잖아. 그게 사기였어.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기라니 얼마나 당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억 원 전부 다 사기당했다고 대답했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길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한숨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분명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몇 번이나 당부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퇴직금을 전부 다 넣을 수 있냐고, 왜 확인을 제대로 안 했냐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 말들이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수 말이 전부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땐 진짜인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유명한 교수님도 있었고 사무실도 멀쩡했고 초반엔 이자도 정확히 나왔다고 변명처럼 늘어놓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수법이라고.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치밀한데. 사무실 있고 유명한 교수 내세우는 건 기본이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또 한숨을 쉬며 경찰 신고는 했냐고 물었어요. 신고는 했고 돈은 찾기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민수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막막했거든요. 이틀 뒤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말없이 소파에 앉았죠. 저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았냐고요. 민수에게 통장을 내밀었죠. 통장 잔액 230만 원. 받았던 이자 2천만 원에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더니 이걸로 어떻게 사냐고, 한 달에 생활비로 얼마나 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80만 원 정도라고요. 230만 원이면 3개월도 못 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연금 나오기까지 아직 한참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민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분간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철이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솔직히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들에게까지 믿음을 잃었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며칠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들 저처럼 힘들 텐데 서로를 위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메디팜 홀딩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 피해자는 1,500명. 피해 금액은 45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60대 이상 퇴직자들이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앞에서 울고 있는 노인들이 비쳤어요. 전문가가 화면에 나와 설명했습니다. 이런 투자 사기는 초기에 이자를 정확히 지급해서 신뢰를 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변에 소개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이를 폰지 사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이라고요. 결국 더 이상 새 투자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데 제 자신이 정말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친구들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관리비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고, 영숙이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했다고 하더군요. 미경이는 남편이 화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내가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더니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3개월이나 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전기세 고지서도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기가 끊길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종이들을 손에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박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웃으며 손을 내밀던 그 얼굴.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 목소리 담당 직원의 친절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욕심을 부린 대가야. 저는 더 이상 거울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더 깊은 나락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혹시 경찰서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상혜 선생님 맞으시죠? 메디팜 피해자 모임 대표 이강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이요?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 피해자가 1,500명이 넘는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고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강민 대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추적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혼자 경찰에만 맡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제로 경찰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피해자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더군요. 꼭 오라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꼭 가겠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싸울 사람들이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순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고 너도 연락 받았냐고 물었죠. 순자가 자기도 받았다고 토요일에 간다며 저도 가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가 모여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역삼동의 한 건물 4층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간판에는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의실에는 이미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희 또래였어요. 표정은 어두웠지만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피해자 모임 대표 이강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며 5천만 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섰다고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민 대표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라고 했어요. 그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해 봤는데 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준혁 일당이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렸지만 국제금융 추적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계좌를 추적 중이며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국제금융 추적에만 1억 원,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우리가 또 돈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이강민 대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피해자가 1,500명이고 1인당 100만 원씩만 모으면 15억 원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돈으로 전문가를 고용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우리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원금을 되찾는 거라고 안 하시겠냐고 물었어요. 그 논리가 제게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100만 원으로 1억 원을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해야 할 것 같다고 안 하면 영영 못 찾는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피해회복지원금 납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1인당 1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입금 후 영수증을 보내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서류를 받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받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순자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100만 원이 지금 우리한테는 큰 돈이라고 순자가 말했어요. 자기는 지금 23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내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강민 대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 하면 1억 원을 영영 못 찾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 아까워서 1억 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1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계좌번호를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혹시 또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도와주지 않고 변호사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강민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현재 500명이 참여해서 5억 원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죠. 그 문자를 보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500명이나 참여했으면 진짜일 거야. 다들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강민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추적팀이 싱가포르 계좌를 찾아냈다며 곧 동결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싶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강민 대표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메디팜 홀딩스 피해자를 노린 2차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고 했어요. 피해자 모임을 가장한 조직이 1인당 100만 원씩 받아냈고 주범 이강민이 가짜 변호사를 내세워 500명에게서 5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말도 안 돼. 화면 속 이강민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고요. 이강민이 고개를 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하기 쉽다고 절박하니까 쉬운 표적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뉴스를 봤냐고 우리가 또 당했다고 말했어요.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뉴스를 보고 있다며 어떡하냐고 100만 원이 또 날아갔다고 울먹였습니다. 우리 둘 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1억 원에 이어 100만 원까지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는 계속 당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화를 낼 대상조차 분명하지 않았어요. 박준혁도 이강민도 전부 체포됐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이제 130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2개월도 버틸 수 없는 금액이었죠.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세상은 고요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평화롭게 잠들어 있겠죠.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악몽 속에 있었습니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했던 겁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덥석 잡아버렸던 거예요.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3번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됐어요. 더 이상 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통보였습니다. 박준혁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사기와 유사수 신행이 혐의였죠. 피해액 450억 원, 피해자 1,500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강민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2차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가짜 변호사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경찰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범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추적이 어렵고 국내에 남은 재산도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압류한 건 중고차 한 대와 사무실 집기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 1억 원은 영영 못 찾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민사소송을 해도 받아낼 재산이 없어서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12년 후 박준혁이 출소해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끝났어.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돈은 못 찾는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순자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순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민수가 보낸 생활비 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알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짐이 되다니.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폐인 같은 제 모습이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랍 속 복지관에서 받아둔 명함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분이 반가워했습니다. 마침 노인 일자리 중 한 자리가 남았다고 하더군요. 내일 복지관으로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선정되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름, 나이, 주소, 경력사항까지 적었죠.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선정 여부는 며칠 후에 문자로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 며칠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온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화면을 볼 수가 없었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에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구청 앞으로 출근해 주세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62세에 노인 일자리 일을 하게 되다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일이고 제 손으로 버는 돈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구청 환경미화 보조 업무였어요.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4시간 근무 노란색 조끼를 입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62세에 빗자루를 들게 될 줄이야. 평생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일했던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근무일에 동네 사람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윤 부장님 아니세요? 옛날에 우리 회사 격리과장님이셨잖아요. 그 시선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죠. 하지만 부끄러움도 삼켜야 했어요.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순 없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계셨습니다. 70대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60대 아주머니는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모여 앉았을 때 그분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퇴직금 전부를 날렸다고요. 그분들이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메디팜 사건이구나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피해자가 정말 많다더라며 자기들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물었죠. 어떻게 안 당하셨냐고요.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좋은 조건은 다 사기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워왔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간단한 진리를 놓쳤을까요?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판단력을 흐렸던 겁니다. 은행 이자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조급함, 그게 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신호는 다 있었어요.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 검증되지 않은 회사 화려하기만 한 설명의 전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4시간 일하고 받는 6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보내주는 5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10만 원. 생활비로 80만 원을 쓰고 3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다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는 투자 같은 건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청소를 마치고 공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려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월 수익률 5% 보장됩니다. 의약품 도매업이라 정말 안전합니다. 초기 투자자분들은 벌써 수익 받고 계십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았어요. 1년 전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말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잠깐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그거 사기예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말 듣고 1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 남자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정식 등록된 안전한 회사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판교에 사무실도 있었고 교수님도 왔었다고 4개월간 이자도 정확히 나왔다고. 그런데 5개월째 되니까 회사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이라고 뉴스에도 나왔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메디팜 홀딩스 박준혁
제가 당한 사기꾼 명함이에요. 할머니께 건네며 말했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피해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그 남자가 황급히 가방을 챙겨 일어나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고 그러면서 빠르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 불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결국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오늘 남편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넣으려고 했다고 그 돈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날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할머니와 저의 진술을 받았어요. 그 남자의 인상착의와 명함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공원이나 복지관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한 분을 구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공원을 청소할 때 주변을 유심히 살피게 됐어요. 혹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뒤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앞이었어요. 60대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든 여자와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봤어요. 혹시 투자 관련 상담 받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투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저는 확인 안 하고 1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 여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고맙다며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설 명절에 찾아왔을 때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강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했죠. 민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설 용돈이라며 받으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혼자 벌어서 잘 산다고 그동안 도와준 거 정말 고마웠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4월에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청소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라는 말이 있죠. 해가 지는 시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황혼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말이죠. 저는 1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노후의 불안이 조급한 판단을 만든다는 것, 너무 좋은 조건 뒤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박준혁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담당 여직원의 친절한 목소리도 들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들에게 제 남은 인생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 내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노후 자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누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 의심하세요. 화려한 설명회와 전문가의 보증이 있어도
반드시 2번, 3번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노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적게 벌어도 꾸준히 모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결국 독이 됩니다. 제가 몸소 증명했어요. 평생 모은 1억 원이 단 5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걸 다시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죠.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제 일이고 제가 번 돈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통장 잔고가 많은 게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 그게 자존심이에요. 황혼의 투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해가 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밤이 지나면 또다시 아침이 오니까요. 저는 그 아침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피한 것은 넘어진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황혼기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등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꼭 말씀해 주세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빛 인생 편지 채널에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